안녕하세요. 똥손 세계사입니다. 저번 주에 첫 비디오 아편 전쟁에 이어서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 아편 전쟁 저번 주에 조금 구독자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한번 고견을 여쭤봤어요. 좀 어땠냐? 좀 물어봤는데 대부분 분들이 좋았다. 열심히 한다. 고생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칠 수 있고라고 했더니 조금 저번 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일일이 이제 종이로 수기로 작성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 조금 일일이 글로 쓰니까 그리고 또 사진도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서 이번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이 아이패드를 좀 이용했습니다. 최근에 또 아이패드를 좀 받긴 했고 또 요 펜슬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패드와 펜슬 또 사파들을 이용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세션은 좀 아편 전쟁 달라요. 시대는 비슷한데 아편 전쟁이 이제 아시아권이면 한번 서양권을 좀 넘어가서 특히 19세기, 20세기 이제 프랑코 절메 릴레이션십 즉 독후 관계에 대해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해요. 이번 세션에서는 뭐 독일이랑 프랑스랑의 관계가 뭐 이 사진에 보셨다시피 왼쪽이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오른쪽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인데 이거야 뭐 21세기 이거는 뭐 EU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 해서 이제 EU 체제 안에 있는 영국과 죄송해요 영국이래 독일과 프랑스는 되게 중요하고 사이도 잘 지내지만 100년하고 150년 전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의 관계는 완전 반대였어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GDP 사이즈로는 지금 유럽에서 1등이잖아요. 인구 같은 경우도 8,600만이나 되는 정말 큰 경제 대국이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영국이 2등인가 프랑스가 2등인가 모르겠는데 엎치락뒤치락해요. 프랑스가 2등, 3등 이 정도예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4등은 절대 아니에요. 이탈리아가 4등이라서 유럽 GDP에서는 프랑스가 2, 3등이거든요. 인구도 우리가 5천만인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6,200만 정도인가? 아무튼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해 과거에는 좀 역사가 어땠는지 조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 프랑스와 독일은 뭐 월드 워 1, 월드 워 2, 1차, 2차 세계 대전에서 적대시한 이런 적대 국가였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기도 했고. 근데 대부분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가 1차와 2차 세계 대전에 정말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게 보불 전쟁이거든요. 한국말로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해서 한자로 보가 이제 독일, 그 당시에 이제 프러시아라서 프러시아의 보자와 불란서의 불에서 영어로는 공식적으로 프랑코 프러시안 워라고도 하고 War of 1868, 1868년에 났다고 해서 War of 1868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보불 전쟁이 되게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그런 라이벌 관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세션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 같은 경우는 뭐 보불 전쟁을 시작으로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프랑스하고 독일 간 이런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좀 에피소드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불 전쟁이 1868년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프랑스랑 독일 간에. 근데 그 당시에 조금 독일의 좀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독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1815년에 독일의 이제 지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독일이란 나라가 되게 지금으로 치면 정말 경제 대국이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인데 프랑스하고 영국과 다르게 독일은 통일된 게 200년도 안 돼요. 그 역사가. 그래서 이 사진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런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러시아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바리아 뭐 쾰른 지방이 있는 왕국이 있는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어를 하는
왕국이 총 37개나 있었어요. 19세기 초에 1800년대 초에. 그 중에서도 이 프로이센, 한국말 프로이센이죠. 이 프러시아라는 국가가 그 37개의 국가 중에 제일 컸고, 이 국가가 결국 이 국가를 주도하에 독일을 통일하게 되죠. 1800년대 중반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1834년에 이 프러시아의 주대로 관세 동맹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관세 동맹이 뭐냐면은 우리가 37개 왕국이 너무 많잖아. 독일어를 하는. 그래서 독일 연방 내에 이 37개 국가들이 우리 무역할 때는 워낙 국가가 다르니까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거로운 관세들이 좀 폐지를 하자. 같은 독일어도 하는데, 독어도 하는데 관세를 폐지하니까 이 독일 그 클러스터, 독일 경제가 덩치가 순식간에 커져요.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 동맹을 시작으로 유럽에 독일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되게 좀 득보였어요. 그 당시야 뭐 영국, 대영제국, 프랑스 이렇게 둘의 이제 밸런스가 있었고, 뭐 최근에서야 뭐 러시아 제국이 들어온 시점인데, 이 다음에 드디어 독일이 유럽이라는 그런 지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세 동맹 내 가장 큰 대국인 여기 프러시아를 주축으로 야금야금 프러시아가 독일 통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러시아의 이제 비엘름 1세가 그 시대에 이제 유능한 되게 유명한 총리가 나타나는데, 그 총리의 이름이, 프러시아의 총리가 바로 요분입니다. 요분이 이제 비스마르크잖아요. 영어로 이제 오토 본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이제 성이고 이제 오토가 이제 first name인데, 이분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1868년에 버블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게 6년 전인 1862년에 이분이 프러시아의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로 임명됐는데, 되게 재밌는 게 번외로 이제 우리 영국에서는 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도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독일의 총리는 영어로 챈슬러래요. 챈슬러. 스펠링 이게 맞나? 챈슬러라 그래서 이게 뭐 챈슬러 메르켈, 뭐 챈슬러 비스마르크, 아직도 이제 영어로 이제 챈슬러라고 나오면은 여기 이제 수상 총리라는 얘기입니다. 독어의 어원이고, 뭐 영어에서는 이제 킹, 왕을 얘기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왕을 짜르죠. 뭐 푸틴 짜르, 짤 이러지만 독일에서는, 독어에서 왕은 카이저. 근데 번외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저. 아무튼 이 비스마르크 스타일이 되게 빡세세요. 완전 뭐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시고 되게 군국주의 스타일이신데, 이분이 이제 가장 큰 유명한 게 이제 바로 우리 맨날 나오는 그거잖아요. 철혈 정책.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Blood and Iron. 철혈이라는 뜻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보불 전쟁이 시작되기 4년 전인 1862년에 비스마르크 의회에서 이제 군대 수를 좀 늘리고 양적으로 우리가 조금 임프루먼트를 갖자, 이런 권한을 계속 의회에 올려요. 근데 이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화가 나가지고 의회로 막 쳐들어가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프러시아의 미래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이 여러분,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 아닙니까? 이 제국주의의 상황에서는 특히 강대국인 영국하고 프랑스를 우리가 쫓아가려면 무조건 뭘 해야 되냐?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국력을. 근데 국력을 어떻게 키우냐, 이 상황에서. 무조건 국력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키워야 힘의 밸런스가 군사력으로 판단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러시아는 지속적인 군사적인 성장. 어떻게 성장해? 무조건 철과 피로만 이루어진다. 철은 총을 만들고, 피는 우리 피땀으로 만들자 해서, 일명 영어로 이 연설을 Blood and Iron Speech라고 해요. 진짜로 이게 공식적이에요. Blood and Iron Speech. 철혈, 뭐 한글로 뭐냐 그러면은 철혈 연설이겠죠. Blood and Iron Speech니까 이걸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비스마르크의 이제 별명이 이제 철혈의 제왕,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엄청난 이 질과 양적인 군사적 성장을 배경으로, 맞다. 그래, 아무튼 일본도 좀 번외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일본도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메이지 레스토레이션. 너무 더럽다. 좀 지워야겠다. 일본이 메이지
restoration. 메이지 유신을 1860년대 하면서 이 성공적으로 이제 근대화를 만들잖아요, 일본은. 근데 이 롤 모델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프러시아하고 이제 비스마르크를 만나면서 결국 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만들죠. 왜냐면 일본도 지네들도 자기들이 상황이 프러시아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같은 대국 내에서 프로이센이 계속 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중국이나 미국 강대국 사이에서 일본은 좀 비슷하다 이러면서 완전 롤 모델 컨트리로 프러시아를 고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메이지 유신도 이제 프러시아와 이제 비스마르크의 이제 큰 뭐 틀에서 만들어졌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무튼 뭐 보불 전쟁이 발발하기 이제 2년 전에 이제 비스마르크나 이제 프러시아가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대로 크게 전쟁을 하죠. 그래서 승리한 후에 결국 이제 프러시아를 주도로 이제 이 큰 나라, 이게 여기까지 프러시아예요. 이 프러시아에 또 우리가 유명한 이제 지금의 베를린 수도도 이제 프러시아 땅에 있고, 이 큰 나라를 주도로 다 통일을 해요. 37개국을. 이제 뮌헨을 기반으로 남쪽에 더 큰 제 두 번째로 큰 나라 바바리아, 뭐 스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브레멘 지방에 다 통일을 해요. 드디어. 그럼 이제 결국 통일이 됐죠.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불 전쟁을 하기 전에 프랑스의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프랑스 상황은 어땠냐? 그럼 프랑스의 그 당시 이제 왕은 이제 요분 나폴레옹 3세인데 영어로 이제 나폴리온 더 떨드라고 하겠죠. 나폴레옹 3세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 진짜 나폴레옹 퍼스트 1세예요. 나폴레옹 1세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의 큰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그 나폴레옹 1세예요. 1세.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지금 2세는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2세는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 1세의 아들인데, 이 나폴레옹 2세는 보름밖에 15일밖에 왕을 안 하고 이제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책에 비중이 이렇게 안 다르는데, 아무튼 나폴레옹 하면 이제 1세, 2세, 3세 이렇게 있다고 되는데, 이게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1, 2, 3세는 1세는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의 아들이 2세고 조카가 3세. 그리고 그 조카가 1868년 보불 전쟁 때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나폴레옹이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 1세가 원래 뭐 얘기 많아 보면은 항상 키가 작았잖아. 나폴레옹 3세도 키가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키가 160도 안 됐대나. 아무튼 흥미로운 게 이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에서 대통령도 해보고 왕도 해본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만으로 40살이었는데, 이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39살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이 되기 전까지는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이 나폴레옹 3세. 그리고 프랑스가 또 왕국인데 이 보불 전쟁 발생하기 20년 전에, 그러니까 즉 1848년에 그 유명한 2월 혁명이 프랑스에 나면서 왕국이 사라지고 대통령제가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자기 큰아버지 이름 이렇게 팔면서 워낙 유명이니까 결국 당선이 돼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지지율이 쭉 떨어지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황제로 즉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 됐다 황제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러시아하고 다시 그 프랑스 상황을 돌아다 보면은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9세기 분위기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그다음 군국주의 사상이 엄청 팽배해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막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막 다 매국노야. 막 그냥 막 프랑스 왜 전쟁이에요? 막 이러면 미쳤네. 막 지금 상황은 완전 우리 대국 프랑스가 지금 아프리카도 쳐들어가고 땅도 뺏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화가 말이 돼? 막 그런 시절이야. 막 19세기는. 막 독일도 마찬가지야. 독일도 막 비스마르크한테 왜 전쟁을 합니까? 막 얘기를 하면 비스마르크가 막 답이 없는 거 뭐야 얘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 독일이 지금 다 통일을 한 시절이고 막 이제 막 프랑스도 뺏고 막 이런 식인데 네가 뭔데 막 평화를 원해? 막 이런 상황이 그래요. 막 지금처럼 막 평화명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그 상황이 뭐 프랑스는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제 프러시아를 손봐줄 시기가 왔다. 그리고 프러시아는
맨날 이제 대국이라고 프랑스가 하면서 시시콜콜 우리 독일 사람들의 문제에 맨날 끼어드는데 상제 노릇하면서 이때 한번 지금 우리 통일도 하고 군사력도 세졌으니까 이 김에 오토 본 비스마르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프랑스 한번 꺾어 놓자.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이 계속 내려가네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전쟁 얘기를 왜 전쟁이 나는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상황이 길어지고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럼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3세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했다가 황제가 됐죠. 그 당시에는 3세가 먼저 선전포고를 이제 프러시아한테 합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프러시아는 프랑스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국력이 세고 또 최근에 2년 전에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또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력이 엄청 강한 거야 보면은. 그리고 또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레일로드 스트래티지.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벤츠, BMW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도 엄청난 이제 철도가 엄청 깔려 있어가지고 이 철도를 이용해서 군대를 빠르게 전선으로 빠르게 보급시키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결국 프랑스가 계속 격퇴당해. 프랑스는 파리나 후방에서 그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계속 모빌라이제이션 늦은 거야. 계속 격퇴당하니까 결국 스당이라는 도시 이름이 스당이에요. 스당. 이 스당이라는 도시에서 나폴레옹 3세가 또 맞았지. 이 나폴레옹 3 이게 나폴레옹이거든요. 나폴레옹 3세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특이한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항상 전쟁에 맨날 참전을 해. 그 군사를 이끌면서 매 전투에. 그러니까 이 스당에서 포위가 되니까 프러시아군한테 그 나폴레옹 3세도 같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폴레옹 3세가 서렌더를 하고 프러시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인데 이제 스당에서의 항복이라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비스마르크가 이제 나폴레옹이 잡혔다니까 찾아간 거지. 항복 빨리 하세요. 그럼 목숨만은 살려줄게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긴 하는데 결국 아무튼 항복을 합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항복을 하고 이제 프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너무 좋아해서 비에르린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설득을 하냐? 우리가 드디어 통일도 했고 대국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영국 프랑스처럼 하나의 엠파이어, 즉 제국을 만들어 봅시다, 왕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길 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 다 아시죠? 그러니까 프러시아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내에 있는 거울의 방에 들어가서 왕과 독일의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독일의 독일 제국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탄생을. 그러니까 초대 황제로 왕이 아닌 황제로 비를 1세를 여기서 즉위를 시켜요.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사람들한테 얼마나 솔직히 좀 골 때리죠. 이게 뭐 베를린도 아니고 뭐 미넨도 아니고 여기는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라는 거야. 베르사유. 프랑스 하면 또 베르사유는 뭐 우리로 치면은 경복궁보다 더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우리 치면 이제 일본이 이렇게 딱 조선을 딱 침공까지 하고 몇 년 만에 승리를 빨리 거뒀는데 항복을 받아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새로운 제국을 선포하자 했어. 거기까지 좋은데 일본 왕과 그 높은 사람들을 동경이 아닌 서울 경복궁에 불러내서 일본의 통일국가의 시작을 대관식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제 프랑스랑 독일의 관계가 이때부터 급속도로 완전 라이벌 의식부터 뭐 엄청 안 좋아지지. 그리고 또 독일이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유명한 이제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합니다. 항상 뭐 전쟁에 승리하면 조약을 하잖아. 영어로는 Treaty of Frankfurt이겠죠.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하는데 19세기 당시에 이제 국가가 전쟁을 했으면은 제일 요즘 이때 이제 그 문화가 아닌 이때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 항상 배상금을 원해요. 배상금을 뺏어가는 이때 트렌드야. 그러니까 뭐 청일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이 승리해서 청나라한테 배상금을 뺏어가고 아무튼 일본 배상금이었는데 배상금이 이제 50억 프랑 주세요. 두 번째가 이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알자스는 로렌이라는 땅이에요. 알자스가 이만큼이 알자스 주고 이만큼이 로렌 주인데 이 두 개의 주를
프랑스의 땅에서 영구히 독일로 갖고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알자스 로렌 지방이 알자스 같은 경우는 와인도 풍부하고 또 자원이 풍부해서 또 그리고 이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독일한테. 독일이 항상 이걸 두려워했거든요. 여기가 라인강이면은 라인강 바로 서쪽에 바로 이제 프랑스의 국경이 이렇게 모서리처럼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독일이 이걸 싫어했거든요. 이걸 딱 먹으면서 보불전을 승리하고 여기까지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알자스 로렌 지방 전 가보진 않았지만 가면 인터넷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독일 문화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불 전쟁에서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50억 프랑을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게 배당금을 요구했고, 그럼 알자스 로렌 지방을 영구히 갖고 가는데, 참 프랑스가 비스마르크가 처음에 50억 프랑을 책정한 이유가 이걸 다 갚으면 최소 5년이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가 이걸 다 20개월 만에 다 완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50억 프랑은 당시 프랑스의 1년 GDP의 얼마? 2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양이죠. 25%면 1년 GDP에. 그리고 이제 보불 전쟁이 뭐 잘 끝났어요. 보불 전쟁이 1860 후반에 끝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50년 만에 또 전쟁이 하나 더 생긴 거야. 1차 세계대전. 이것도 독일하고 프랑스의 전쟁이잖아요. 뭐 독일하고 영국이랑 같은 편을 하긴 했는데 이때 얼마나 프랑스가 이를 갈고 있겠어요. 완전히 프랑스한테 이제 리벤지의 이제 시간이 온 거지. 근데 결국 1차 세계대전도 누가 승리한지 아시죠? 보불 전쟁에서는 프러시아, 즉 독일이 승리했지만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결국 프랑스가 승리를 했잖아요. 물론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1차 세계대전이 맞다. 1차 세계대전이 영어로는 월워 119도 얘기하지만 The Great War라 그래. Great War. 대단한 전쟁. 이게 진짜 이름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보다 그레이트한 건 없어. 엄청 큰 건 없었다 해서 Great War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북 같은 데 가서 Great War라고 하시면 이게 1차 세계대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무튼 프랑스가 승리를 해서 이제 프랑스가 생각해낸 게 조금 웃기긴 한데 50년 전에 수치가 뭐냐 지네들한테. 어떻게 니네들이 우리로 치면 경복궁 같은 베르사유 궁전 내 또 그 궁전 내 제일 큰 방인 거울의 방에서 니네들이 우리 이기고 제국을 선포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일부러 프랑스가 독일이랑 1차 세계대전을 종료하는 협정을 여기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프랑크푸르트 조약처럼 Treaty of Versailles. 봐봐요. 아까 그 사진이잖아요. 똑같이 거울의 방이죠. 똑같은 데서 이번에는 프랑스가 독일을 데리고 와서 베르사유 조약을 그 거울의 방에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당연히 보불 전쟁에서 패배한 데한 수치심을 씻어버릴 프랑스의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또 베르사유 조약을 깊게 내려보면 내용이 제일 먼저 50년 전 보불 전쟁에서 뺏긴 알제스와 로렌 지방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프랑스가 독일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비슷하죠. 그 액수가 1320억 독일 마르크. 이거는 결국은 이 액수를 독일이 못 갚고요. 불황에 빠져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20년 때 이제 히틀러라는 악마를 키우게 되죠. 그 다음에 독일이 다시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키죠. 무튼 되게 재밌어요. 50년 전에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역사가 이제 이 보불 전쟁으로 되니까 프랑스도 1차 세계대전을 승리하니까 똑같은 곳에 독일인을 데려와서 다시 알자스 로렌을 달라고 하고 똑같이 1320억의 마르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좀 재밌는 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완전히 프랑스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이 점원이가. 참 이게 라인강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만든 게 그 유명한 요새를 만들죠. 이게 마지노선. 우리 맨날 내 마지노선은 그거야.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지노선, 내 최후의 방어선 막 이런 뜻이잖아요. 넘지 못하는 선. 이게 어원이 바로 요겁니다. 마지노 라인.
스펠링은 뭐 마지노 라인. 불어니까 T가 묵음이죠. 그러니까 마지노 라인인데 이게 이 빨간색이 이게 마지노란 이름이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이제 국방장관 이름이 마지노예요. 독일이 절대 이제 쳐들어올 수 없게 마지노선을 구축하자 해서 이게 구축한 게 요겁니다. 참고로 여기 어딘지 아시죠? 아까 얘기한 알제스 로렌 지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노선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그 독일의 군대는 20만 명까지만 만들고 다 독일의 군대는 라인강 동쪽에서만 베이스를 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라인강 서쪽에 이제 이렇게 마지노선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결국 2차 세계는 히틀러는 이 마지노선을 워낙 이렇게 탱크 이렇게 막 그렇게 빡세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은 아무도 모르는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이제 통해서 이제 결국 프랑스를 침공해서 파리를 점령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마지노선을 이렇게 만듭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또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은 물론 결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나치 독일한테 항복을 받아서 승리를 하게 되지만 1940년 39년 9월 1일 날 발발을 해서 40년에 결국 파리가 점령은 돼요. 독일한테 2차 세계대전에. 그땐 또 뭘 했냐? 히틀러가 직접 또 파리에 찾아와서 콤파뉴 지방에 있는 그 옛날엔가 아까 뭐 베르사유 조약을 하기 전에 프랑스가 항복을 했거든요. 아니 독일이 항복을 했 1차 세계대전 때 항복을 했을 때 어디서 항복을 하냐면은 기차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때. 근데 기차에서 항복을 한 이유가 그 당시 그 옆에 있는 소규모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완전 독일 애들이면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야. 독일 사람들 워낙 그 전쟁을 길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1차 세계대전 프랑스의 장군이 우리 좀 조용히 사인합시다. 조용히 오세요. 그 도시 들어오지 말고 제가 그 기차역 하나 있거든요. 기차에서 조용히 그 항복 문서 서명하시고 더 큰 항복 문서는 다음에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공식적으로 할 테니까 일단 그 문서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 기차에서 이 사진이에요. 기차에서 했는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파리를 침공해서 결국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그때 이제 히틀러가 그 뮤지엄 박물관에서 똑같은 기차를 갖고 온 거야. 거기서 항복문서 또 사인하라고. 이게 똑같은 기차야. 똑같은 기차. 이건 2차 세계대전 사진이고 이건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되게 좀 치졸하죠. 그리고 히틀러가 이게 사인을 하자마자 이 기차를 폭파시켰어. 혹시나 독일이 지면은 그때 또 프랑스가 이 기차 또 못 갖고 오게끔.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뭐 프랑스가 뭐 마침내 이기긴 했지만 지금 이거는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한테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는 이 똑같은 기차를 히틀러가 직접 갖고 와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이에요. 이게 아까 똑같은 사진으로 가는데 이게 메르켈이고 이게 마크롱 대통령인데 지금 21세기에서는 우리 그 과거에 대한 그런 상처를 씻고 EU라는 새로운 국력에서 전진하자라는 얘기로 이 기차를 또 간 거예요. 근데 아까 히틀러가 부셨잖아요, 이 기차를. 이 기차는 새로 복원된 기차인데 이 2년 전 2018년일걸요? 19년인가? 아무튼 이 기차를 복원을 해서 마크롱과 메르켈이 다시 만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좀 그런 역사에 좀 갚은 슬픔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함께 나아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기차에서 뭐 이런 뭐 사이닝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뭐 뉴스에서도 보면은 과거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아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미있었을지 모르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 솔직히 너무 양이 많아서 디테일하게는 좀 말을 못했어요. 근데 대충이라도 우리가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역사는 수박씨 겉털기 같이 그렇게 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알다 보면 더 딥게 가는 거니까. 뭐 아무튼 오늘의 독일하고 프랑스의 이제 20세기 100년 전의 관계는 여기서 마치고 뭐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또 갖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